네, 월간 투자 전략입니다. 5월은 어떤 관점에서 시장 봐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 오늘도 이분과 나눠볼게요. 박희찬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달 인사드리다 보니까 네. 한 달이 이렇게 빠르구나라는 생각을 이사님 보면서 아, 예.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5월은 사실 가정의 달이잖아요. 돈 쓸 예. 일도 많고 네. 그래서 시장이 좀 좋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일단은 이 자리에 앉았는데 아, 예.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일단은 그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에 변화가 좀 있었는지 그거부터 확인하고 넘어갈까요? 예. 사실 저희가 그 글로벌 마켓을 보는 뷰가 그동안 계속 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예, 계속해서 신중한 입장이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제시하는 그 자산 배분 일종의 ETF MP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 그것을 현재 변경 없이 계속 가져가는 것으로 이번 달에도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잠깐 리뷰를 해보자면 일단 4월 달에 글로벌 증시가 뭐 살짝 오르는 정도였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한국의 경우에는 변동성이 좀 크게 발생을 한 것이 월 후반의 좀 특징이긴 합니다. S&P 500 기준으로 한 달간 약 2%대 중반의 이제 수익률이 지금 났었는데, 저희가 제시한 포트폴리오 중에서는 일단은, 배당 성장과 로블, 이 저변동성 쪽의 수익이, 괜찮았어요. 이거에 대해서 약간 좀 질문이 사실 좀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사실 미국 고배당 쪽은 좀 별로였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그 안에 이제 은행 섹터가 많았었거든요. 원래 이제 고배당의 은행 섹터가 많은데 그렇죠. 저희가 제시하는 이 고배당 쪽에는 미국 제외한 걸 지금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이 좀 좋은 성과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여지고요. 영국이 제일 많네요. 호주, 독일, 스위스 순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은행 비중이 자연스럽게 이제 적었었고요. 그 다음에 저변동성은 저희가 글로벌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에 집중되어 있지 않았고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채권 중심의 포트폴리오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실 네. 뭐 4월 달은 성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네요. 3월 달이 좀 많이 좋았었고요. 뭐 그런 방향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틀라이트 자산군으로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서는 헬스케어가 일단 지난 한 달간 가장 좋았었고요. 네. 글로벌 리세션에 대한 우려가 커진 부분이 이쪽에 좀 반사적으로 수혜를 미쳤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계속 고민스럽게 만들고 있는 인도가 일단 한 달 동안은 좀 괜찮았네요. 그런 양상이었고 중국이 좀 부진하지만 뭐 좀 월 후반 이후에 좀 약간 개선되는 징후도 있기 때문에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좀 최근에 좀 저조한 것이 바로 이제 글로벌 배터리 밸류체인, 네. 우리 LIT라고 알고 있는 이 ETF인데 중국 전기차라든지 또는 뭐 알버말, 이 리튬 광산 리튬. 이슈 뭐 이런 것 좀 네. 있어가지고 좀 안 좋습니다. 이건 약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저희가 신중한 입장에서 채권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저희 계속 권고드리고 기존과 마찬가지의 일단 MP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 변화는 없다. 네. 다만 이제 뭐 리튬이나 배터리 그 밸류체인과 관련돼 있는 것들 흐름이 좋지 않았던 것은 조금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라는 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5월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매달 뭐 그달을 대표하는 문구들이 있어요. 네. 사실 5월 하면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게 세린메이, 5월에는 네. 팔고 떠나라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 지금은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시작을 해볼까요?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사실 말들이 많죠. 네. 뭐 명확한 답은 없는데 대략 이제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기준으로 이제 그 소매 판매 실적이 좋아지는 것이 연말부터고, 그게 이제 연초에 이제 기대감, 그러니까 올해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이 연초 분위기가 좀 유지되는 것이 이제 뭐 1월, 2월, 3월 또는 4월 달까지의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 4분기 실적을 확인한 이후의 흐름이 이제 조금 신중해진다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느냐, 아니면은 꺾어야 되느냐. 이제 분수령이 이제 5월 달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퍼포먼스의 과거의 히스토리컬리 퍼포먼스를 보면은 이래요. 그림 보시는 바와 같이 5월 달부터 딱 되게 나빠진다, 이건 아닙니다, 사실은. 사실은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5월 달보다는 6월 달 이후가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5월달에 대비하자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뭐 세린메이의 어떤 기본적인 철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이 말은 미국에서 나왔지만 그게 더 잘 적용되는 국가는 사실 한국입니다. 그러네요. 한국이 더 이제 5월달 이후에 성과가 더 나쁜 것을 더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뭐 뒤에 뭐 풀어드리겠습니다만 네. 올해는 세린메이가 뭐 항상 늘 맞진 않습니다 이게. 근데 올해는 가능성 측면에서는 조금 더 이 격언을 좀 따라가야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네. 세린메이가 맞아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올해는.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 저희가 지난달 이 시간을 통해서 했던 이야기 중에 기억에 남는 게 경기 침체와 관련한 불확실성은 경기 침체로 가는 쪽으로 불확실성이 많이 제거되고 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여전히 맞습니다. 그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할까요? 그렇죠. 이제 그 이후에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신용과 관련된 그러니까 은행 위기 이후에 뭐 우리 디레버리지 이런 거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출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리세션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얘기가 네.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경기 경로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우리는 데이터를 이제 잘 확인해야 되는 그런 그렇죠. 국면입니다. 이제부터는요. 근데 실제로 이제 보면은 미국의 3월달 경기 선행 지수가 다시 하락세가 좀 빨라졌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좀 둔화되는 느낌이 있었다가 다시 빨라졌습니다. 그 그림이 이제 여기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고요. 미국의 이제 컨퍼런스 보드라는 이 기관에서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를 갖다가 매월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 3월 달에 전월비 뭐 1%대 하락을 했고 전년비로 지금 마이너스 7%대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년비 마이너스 7%대 갔을 때 과거를 보니까 리세션으로 안 갔을 때가 없어요. 네, 그게 이제 그러네요. 여기 선 그래프에서 제가 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부분이고요. 음영이 있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뭐 리세션 확률이 이제 100%까지 이제 올라와 있다라고 이제 100%. 말씀드릴 수 있는 네. 경험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경험이 미래를 항상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 참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뭐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네. 또 다른 인디케이터들을 좀 모아봤는데 그 뉴욕 페드에서요, 뉴욕 연준에서 미국의 리세션 확률을 갖다가 또 업데이트를 해줘. 이것도 이제 매달 나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많이 높아졌죠. 마찬가지로. 레벨 자체가 지난 40년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주황색 선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지난 40년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비슷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이 오른쪽 그림은 제가 이제 업데이트 계속 해드렸던 그림인데, OECD에서 발표하는 G20 경기 선행수 역시 마찬가지로 2001년도 IT 버블 붕괴 때에 준하는 그런 하락폭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5월이 좋지 않을 이유 가운데 하나로 경기 침체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 있다라는 네. 걸 첫 번째로 저희 이야기했습니다. 네. 지난달에 이제 경기 침체 확률이 높아지는 이유에 대해서 좀 전에도 언급하셨지만 이 은행권에서 대출을 줄이고 보수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하다 보면 이제 전반적으로 경기의 악화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네. 은행권 위기 이후에 실제로 조금 신용이 긴축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 좀 데이터로 확인해 볼까요? 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SVB 사태 이후에 은행권의 유동성이 수축된다. 이런 명제가 틀릴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계속 악화는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속도의 문제인 거고, 네. 그 강도에 따라서 이제 실제 이제 리세션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제 결정되는 그런 부분이고, 우리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답을 명확하게 제시를 드릴 수는 없어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모니터링을 잘 해야 되는 그런 네, 국면입니다. 일단은 3월달 첫째 주에 이제 이벤트가 있었고요. 네. SVB 파산이라는 이벤트가 있었고, 이후에 은행의 예금의 감소세가 조금 빨라진 것을 일단 확인이 됩니다. 네. 실제로. 그림 보시는 바와 같이 예금 잔액이요. 이렇게 감소를 했죠, 일단은요. 네. 감소폭 기울기가 확 커졌던 구간은 3월 둘째 주, 셋째 주입니다. 네. 그러니까 둘째 주, 셋째 주를 지난 이후에는 또 감소폭이 좀 떨어지긴 했어요. 네. 어쨌든 둘째 주, 셋째 주는 워낙에 이제 혼란했던 시기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예금의 대량 이탈이 발생을 했었어요.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예금자 전액 보호 조치 뭐 이런 게 이제 나오면서 약간 좀 이제 진정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월 둘째 주, 셋째 주에 봤던 예금의 감소가 앞으로 계속된다라고는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예,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이 정도 속도면은 월간으로 4천억 불 그러니까요. 감소하는 속도였거든요. 네. 월간 4천억 불이면은 지금 연준의 QE가 월간 950억 불인데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예, 정말 급격한 위기로 가는 거고요. 그건 아니고 어쨌든 감소 자체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향 자체는. 네. 그러면서 이제 아마 대출을 압박하게 되겠죠. 네. 대출 감소는 아직 심각하진 않습니다. 아직까지요. 예, 그림 보시는 바와 같이 약간 이제 정체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항목별로 보면 이제 약간 좀 편차가 발생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일단 우리가 가장 먼저 걱정했던 것이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고요. 그렇죠. 예, 실제로 감소가 꽤 발생을 했어요. 근데 되게 놀랍게도 기업 대출의 감소가 더 크게 발생한 것이 지난 한 달간의 특징입니다. 소비자 대출은 오히려 뭐 크게는 안 줄었네요. 신용카드 대출 뭐 이쪽. 신용카드 대출은 아직은 괜찮죠. 왜냐하면 소득이 있는 쪽을 네. 중심해서. 근데 이제 자동차 대출은 약간 영향을 받았고요. 근데 어쨌든 일단 상업용 부동산 대출은 나빠질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대로 일단 움직인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업 대출이 생각보다 좀 나쁜 부분은 기업들의 활동을 제약할 가능성이 좀 커져 있는 흐름이 아닌가. 요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제가 다음 달에도 또 나와서 계속 네. 업데이트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 대출도 사실 어떻게 될지가 좀 신경이 쓰이는 게 네. 최근에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 부분은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건지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제가 이제 여기 차트에서 제가 소비자 대출 연체 금액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드리고 있는데, 이게 전년비 50%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네.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업데이트가 된 게 없습니다, 일단은요. 분기 데이터이기 때문에. 네. 예.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연체가 급증하니까 이제 대출이 아무래도 좀 긴축적으로 가지 않겠냐라고 봤던 네, 거고요. 네. 실제로 증가세가 확실히 둔화는 되고 있어요. 아. 아직은 감소는 아닌데,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의 일자리가 아직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가계가 소득이 증가하다 보니까 소비자 대출을 감소시키는 상황까지는 아직은 아닙니다. 네, 근데 네. 어쨌든 둔화는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연체가 급증을 했고 실제로 대출의 둔화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연이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저축률의 상승입니다. 네. 네. 지금 미국의 가계 저축률이 오르고 있어요. 아, 제가 이제 이 얘기도 사실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대출이 긴축적으로 가게 되면 대출 의존도가 높았던 이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실제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가계 저축률이 지난 3, 4분기에는 2%대 중반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4%대 중반까지 올라왔어요. 네.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풀어드리면 이 4%대의 저축률이라고 할 때 이거는 평균적인 가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그 안에서 이제 10%, 20%의 저축을 하는 가계가 당연히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반면에 마이너스 저축을 하는 가계도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쪽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평균적인 저축률의 상승 압박이 기본적으로 일단은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고, 그에 따라서 소비가 좀 둔화될 수 있는 압박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축률이 조금씩 조금씩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 이거 네. 신경 써서 봐야 하는 부분이, 왜냐면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평균적인 저축률이기 때문에 네. 그 편차의 구간에서 아래단에 있는 쪽은 조금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네. 관점에서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첫 번째 이야기를 해봤어요.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구간, 그 안에서 신용 위축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고 연체율도 계속해서 늘고 있는 부분, 관련해서 소비자 대출은 줄어들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이다라는 이야기였고, 두 번째는 일정상으로 봤을 때 그 부채 한도 관련한 이야기가 다시 또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네. 상황이죠. 네. 일단 네. 오늘 새벽에 하원에서는 이 이제 비를 통과시키기는 했는데 뭐 워낙 양측의 의견의 간극이 커서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예. 사실은 저는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면 하원 통과도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근데 그나마 이제 그건 좀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의 이제 과거에 우리가 티파티라고 부르던 네. 강경파들이 그 현재 이제 하원 의장이 제시했던 의견을 좀 반대하지 않겠냐고 생각했어요. 네, 네. 예. 우리 이제 지금 이제 티파티가 지금 이제 프리덤 코커스라고 이제 네, 불리고 네, 네. 있는데, 예. 근데 뭐 어쨌든 다행스럽게도 이제 통과를 시켜줬지만 문제는 이제 상원에서 또 민주당이 네. 예, 뭐 하고자 하는 것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쪽은 좀 통과가 좀 쉽지 않다고 보여지고 약간 핑퐁 게임이 이제 좀 네. 향후에 좀 전개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쨌든 상원에서 이제 반려를 시키게 되면 하원에서도 이제 수정안을 제시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수정안을 제시하려고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화당의 강경파가 또 이제 그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설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는 좀 시간을 끌 문제다라는 사실은 어쨌든 변함 없습니다. 그런 판단은 저는 일단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가 이제 디폴트로 가느냐. 그렇죠. 라는 건데 관련된 말은 나오겠죠. 네, 하지만 뭐 우리 이제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미국 정부가 망하겠어? 그런 거죠. 예, 디폴트는 나지 않나 봅니다. 이제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다만 문제는 뭐냐면 지금 어쨌든 지금 이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수입이 그러니까 세수 등을 통한 연방 정부의 수입이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아요. 예. 근데 부채 한도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지 않으면 당연히 지출을 지금 줄여야 한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안 그래도 지금 미국 경제가 뭐 고금리나 또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압박받고 있는데 정부 지출도 줄어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이 자체로 일단은 경제 또한 이제 마이너스 요인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 앞서서 제가 이런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기업 쪽 사이드도 우리가 좀 걱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기업 대출도 지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비가 둔화되고 정부는 뭔가 해줄 것이 없고 그러면 이제 기업들의 활동들도 아무래도 좀 제약이 가해질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는 그런 방향이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이것도 뭐 결국은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 뭐 속도를 그리고 깊이를 더해줄 수 있는 이슈로서 작용을 하게 된다라는 관점에서 봐야 하겠죠. 그렇죠. 부가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드린 대로 미국 정부의 디폴트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렇게 공감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그리고 현재 상황을 반영했을 때 정부 지출이 줄어든다라는 건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다라는 거고 전략으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환율 얘기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까 해요. 최근에 달러 인덱스 수준을 보면 사실 뭐 101, 102 그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원화가 수준이 꽤 높아져 있어요. 이 괴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환율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예. 일단 저희가 일단은 달러의 원화 환율에 대해서 일단은 좀 상승 쪽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뭐 간략히 언급드리면은 일단 올해 하반기까지 일단은 달러의 원화 환율은 추가적인 상승을 일단 저희 예상을 하고 있어요. 1,300원대 후반 수준까지 일단 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되게 특이한 그림이 이제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달러 인덱스는 지금 연중 최저 수준이거든요. 1월 달에 기록했던 최저 수준에 다시 이제 지금 얼마 전에 뭐 하향 돌파하기도 했었고, 일단 그렇습니다. 근데 1월 후반부에 달러 원환율은 1,22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1,330원 뭐 이 정도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지금 완전히 지금 다른 그림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는 떨어지고 하나는 올라가고 막 이런 그림인데. 저는 이 차트를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2008년도에도 이런 현상을 본 적이 있어요. 보시는 대로 2008년도 상반기에요. 달러 인덱스 계속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달러 원화 환율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상반기에.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한국의 수출 데이터 이런 걸 갖다가 글로벌 경기의 어떤 리딩 인디케이터로 선행 지표로 우리가 많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수출이 나빠지고 무역 수지가 나빠지는 상황 하에서 원화가 이제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이것이 글로벌 달러 인덱스의 어떤 선행 지표의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개념에서 이 차트를 되게 유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어쨌든 현재 상태에서는 특히나 글로벌 신용 긴축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선반영이 원화 쪽에서 먼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의 어떤 달러하고 원화의 어떤 이 상반된 괴리된 움직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달러가 강세 반전할 수 있는 어떤 신호로서 읽어야 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확 벌어졌다가 어느 순간 결국 이제 또 같은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을 텐데 그 과정에서 달러가 원화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쪽으로 달러 인덱스가 그러니까 달러 원 환율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달러가 그렇습니다. 강으로 갈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한 이야기들 다 이제 추려보면 경기 침체 가능성은 거의 100%에 물론 과거 이제 역사에 비춰서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거의 100%에 근접했고 신용은 줄어들고 있고 정부 지출도 줄어들고 있고 소비자 단에서의 흐름도 썩 좋지 않아 보이고 여기에
환율도 달러가 다시 강으로 붙을 가능성이 높아 음. 보이고 음. 좋은 이야기가 별로 없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뭐 앞서 이야기했던 세린메이가 결국은 성립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좀 나눠보죠. 미국 주식 투자 전략부터 좀 점검해 볼까요? 네, 일단은 뭐 앞서도 이제 저희가 뭐 ETF, 뭐 MP를 기준과 네, 유사하게 네. 가져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 이제 코어 ETF에 어쨌든 뭐 그 저변동성 또는 이제 뭐 배당 성장 이런 거 계속 넣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올해 연초에 어쨌든 글로벌 증시 상황이 꽤 괜찮았기 때문에 네. 4월 달까지 그렇죠. 제가 이제 저희가 강조했던 이 저변동성 또는 이제 이 고배당 같은 안정형 옵션들의 주가는 이 벤치마크 인덱스를 못 따라갔어요, 네. 사실은요. 예. 네. 근데 다시 한번 이제 이들의 중요도가 좀 부각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쪽에 대한 어떤 비중을 조금 더 이제 늘려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소형주 쪽보다는 대형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사실 미국에서는 이미 그런 변화가 있어요. 예, 그림 보시는 대로 이 3월달 은행 위기가 터진 이후에 대형주하고 소형주의 퍼포먼스가 완전히 차이가 크게 나고 네, 있어요. 네. 예, 대형 성장이 가장 좋기도 했지만 사실 대형 가치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은행주가 포함되어 있는 와중에도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러네요. 거거든요. 근데 소형주는 지금 보시는 대로 지금 바닥을 헤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유동성의 상황이 악화될수록 이것의 이 괴리가 다시 이제 줄어들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소형주 쪽보다는 이제 대형주가 조금 더 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사실 한국에 대한 얘기를 제가 뭐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네, 네. 한국은 사실 소형주가 더 셌거든요. 그렇죠. 네, 코스닥이 코스피를 압도하고. 네. 근데 뭐 결국은 미국과 비슷한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한국에서도 역시 지수를 대표하는 종목들 중심으로 대형주 위주로 네,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형주가 조금 더 안전한 옵션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형주도 사실 많잖아요. 네, 예, 예. 많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한국 얘기를 좀 드려보겠는데, 제가 이제 이 의도적으로 우리 이제 뭐 반도체 대표 주식과 자동차 대표 주식의 주가를 지금 이제 비교를 해놨습니다. 네. 차트상으로요. 예. 우리 이제 지금 우리 수출이 지금 되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수출이 안 되는 거에 주범이 사실은 이제 IT 수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향 수출이 특히 네. 안 되고 막 이런 건데, 그 와중에 이제 이 비중 변화가 되게 급격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반도체하고 자동차입니다. 네. 예, 보시는 대로 반도체의 수출 비중은 지난해 6월 달에 20%대였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15% 수준으로 많이 떨어졌죠. 네. 그 와중에 자동차의 비중은 다시 10%대를 복원을 했습니다. 둘 간의 격차가 지난해 6월하고 올해 3월하고 완전 비교가 안 되죠. 네. 예,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어요. 자, 최근에 이제 주가의 흐름이 그걸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예. 보시는 대로 이제 기아차 주가가 올라가고 하이닉스 주가는 좀 이제 헤매고 네.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여러 가지 콜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뭐 반도체가 이제 뭐 감산 등으로 인해서 좀 뭐 회복된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하반기 회복과 관련된 기대를 가지고 미리 움직이지 말라라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방향은 하반기의 회복이라기보다는 하반기에 오히려 리세션을 피해갈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회복보다는 당장 좋은 그림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대형주 중에서는 반도체 쪽보다는 자동차가 좀 더 낫다. 네. 뭐 이런 관점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사실 네. 히스토리컬리 봤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어떤 그 저변동성을 사자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일 수도 네, 있습니다. 네. 예,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는 되는 대목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한국이 1, 4분기 GDP를 발표했습니다. 네. 예, 물론 나쁜 결과였는데 재고를 제외한 GDP가 전년 대비해서 감소를 전환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요. 마이너스권이네요.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내수 부양을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수 부양과 관련된 기대감은 약간은 미리 좀 움직여도 네.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는 한국 주식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저변동성 컨셉, 네. 그다음에 이제 안정을 지향하는 컨셉을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앞으로 좋아질 것에 대한 기대보다는 당장 일단은 잘 나오고 있는 것에 네, 네. 좀 더 집중하면서 안전하게 좀 가자라는 것이 기본적인 판단이고 미래에 좋아질 것을 미리 반영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수 내수 부양과 부양. 관련된 기대감을 네. 좀 이제 반영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흐름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중소형주 쪽보다는 대형주, 네. 중소형주 어쨌든 최근 이제 수급 이슈도 좀 발생을 하기도 했고 그렇죠. 이런 이슈가 한번 야기되고 나면은 또 쉽지 않아요. 사실 이제 네, 단기간 내 진정되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좀 전략을 제시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지수가 뭐 큰 폭을 하락한다 이런 얘기는 지금 제가 당장 드리진 네, 네, 않아요. 네. 그 부분은 일단은 실제로 이제 말씀드렸던 어떤 미국의 신용 긴축 상황이라든지 그런 걸 좀 봐가면서 좀 대응을 하시는 그런 것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어쨌든 상황이 조금 제한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네. 뭐 곳곳으로 돈이 퍼지는 걸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이제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이어질 수밖에 네. 없을 거다. 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지금 숫자가 나오고 있는 것들 보자. 네. 네. 플러스 내수 비용과 관련된 네. 것들은 네. 그래도 기대를 가져볼 만하지 않겠는가라는 네. 게 이제 한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5월 시장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 쭉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고 끝을 낼까요? 간단하게? 그냥, 간단하게. 제 말씀은 어쨌든 네.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요약해서 제가 또 페이지를 준비했으니까 요 페이지 이제 보시면서 제가 정리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어쨌든 경제 쪽에 대해서 미국 경제에 균열 조짐이 있다라는 얘기 제가 말씀드렸고 어쨌든 신용 긴축과 관련된 얘기, 가계 저축률과 관련된 얘기 계속 모니터링 잘 해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마켓 이슈와 관련해서 미국의 부채 한도 이슈, 그다음에 원화와 약세와 관련된 얘기 제가 네. 좀 강조를 드렸으니까 이 부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이제 투자 전략은 어쨌든 기존과 마찬가지로 신중하게 좀 채권 중심으로 주식은 압축적으로 이런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 좀 감안하시면서 향후 좀 잘 대응하실 것을 네. 희망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드린 이야기들 바탕으로 5월에 쉽지 않은 장에서도 또 좋은 네. 성과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6월 전략 가지고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